딸아이가 처음 사위를 집으로 데리고 왔던 날은 제 인생에서도 참 오래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자식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데리고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애써 그러지 않으려 해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딸아이가 어떤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우리 집안과 잘 어울릴지, 딸을 아껴줄 사람인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음식 준비에도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어떤 낯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억지스러움이 없고 눈빛도 차분했습니다. 딸에게 시선을 돌릴 때마다 진심이 묻어나는 듯한 그 표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언니의 결혼을 누구보다 응원해주던 그 아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밝고 사교적이며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경계 없이 사위와 막내딸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사위는 늘 정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들렸고 저는 그때 이미 마음 한켠에서 안도하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고 막내딸도 새 형부를 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막내딸은 종종 사위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일 하세요? 언니랑은 얼마나 만나셨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였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예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가끔 제게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살고 싶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도 그걸 바란다. 너만 행복하면 돼.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이제부터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구나. 이 생각만으로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위는 예식장 전체를 둘러보며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했고 막내딸은 그 옆에서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나치게 좋게만 해석했습니다. 서로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결혼 후 딸과 사위는 자연스럽게 처가살이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도 인상이 좋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기에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둘을 받아들였습니다. 생활은 여느 집과 비슷했습니다. 사위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직장으로 향했고 딸은 그 뒤를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막내딸은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사위를 편하게 여겨서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자주 들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족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매가 우애가 좋고 형부와도 거리낌 없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위가 딸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와 처가살이를 시작한 첫날, 저는 내심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젊은 사람이 우리 집 규칙과 분위기에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우리 집안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집안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고 신발장이나 욕실 같은 곳도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놓았습니다. 딸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 사람 원래 환경 적응 빨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가살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위라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마주보고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하니 불편함이 쌓일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던 중이었는데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저는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위가 그런 배려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새 식구가 되면 며칠은 어색해하면서 식탁에 앉아있기 마련인데 사위는 스스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출근해야 하잖아. 아침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어서 앉아 있어라. 그러자 사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침 준비는 제가 거들고 싶어서요. 이 집에 들어왔으니까 저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예의를 갖춘 말 자체도 좋았지만 그보다 말투의 가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도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대.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의 첫인상치고는 너무도 매끄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동안 사위의 생활 습관을 지켜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의 긴장을 풀게 됐습니다. 사위는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바로 양말을 갈아 신었고 옷도 다른 방에서 정리해두는 등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집안 분위기를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오는 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떨어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퇴근하면서 사오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몇 번이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었는데 사위는 그런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딸이 말하길 사위는 책임감이 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안심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위감에 대한 부모의 기대라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업과 집안 배경을 보았다면 나이가 드니 마음속으로는 딸이 마음 기댈 수 있는 남자라면 그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사위는 딸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면 쉽게 다독였고 딸이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흔쾌히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사위가 먼저 퇴근해 딸 대신 빨래를 널어놓은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는 조용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내딸도 사위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막내는 원래부터 웃음이 많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언니 부부가 들어와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막내딸은 종종 사위에게 일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형부,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형부는 요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가볍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자매가 우애가 깊으면 형부와도 자연스레 사이가 좋아지는 법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가족이 되어 간다는 증거 같아 기뻤습니다.
딸과 사위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내딸이 언니의 결혼 생활이 잘 되길 바란다며 사위와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소박한 꿈 말입니다. 사위는 주말에도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배울 게 많습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어른들께 어떻게 예를 갖춰야 하는지도 그렇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배울 게 있겠나. 자네가 성실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걸 내가 더 배워야겠네. 어느 날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있어서 참 든든해.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처음엔 어색해하던 부분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마련인데 사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 집의 작은 규칙들을 자연스럽게 익혔고 딸과도 크게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밝고 성실했고 사위도 변함없이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공기도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그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염려들이 늘 자리를 차지합니다.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뿌리내릴지, 미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특히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손주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람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살아온 어른으로서 당연히 품게 되는 작은 소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딸이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사위는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막내딸은 일이 있어 잠시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고요한 틈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둘은 혹시 아이 계획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딸 아이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늦게 물을수록 오히려 더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딸은 잠시 제 손에 들린 접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아이는 갖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니? 딸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 독립을 하고 나서 생각하려고. 지금은 엄마 집에 얹혀 있잖아. 아무래도 이 집에서 아기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딸아이의 말이 서운해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현실적인 부담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제 눈치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이 편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저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가살이라는 것이 젊은 부부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불편할까봐 늘 신경 쓰이긴 하지. 그래도 너희 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야. 엄마가 부담스럽다는 말도 아니고 다만 우리 둘이서 아이를 키우려면 환경도 준비돼 있어야 하니까. 그 말 앞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에는 단순한 계획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가 독립을 꿈꾼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속에
지금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역시 처가살이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이를 갖는 데는 부담이 되겠구나. 딸이 편하지 않으면 아이가 생겨도 편하게 키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 집 가까운 데라도 전세 얻어서 가면 되잖아. 그때 아이를 가지면 될 것 같아. 저는 딸이 밝게 말하려는 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해라. 엄마는 그저 내가 힘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딸은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미루거나 포기하려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단순한 선택인지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며 딸과 사위가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부부만의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건 확실히 쉽지 않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내 집이지만 이 집이 아이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딸아이가 눈치 보면서 육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겠구나. 저는 그저 이런 생각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딸과 사위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얼마간만 머무르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둘은 별다른 독립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연스레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 형편이 쉽지 않으니 집세를 모으고 기반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고 마음을 넓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서서히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도 이전에 자녀 계획과 독립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위 역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평일 저녁엔 방에서 쉬는 시간이 많았고 주말에도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생활이 당연해진 듯 보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이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건 아닐까?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편하다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부부가 너무 오래 부모 집에 머무르면 독립의지가 안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딸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기보다 혹시 사위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퇴근 후 거실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위는 늘 정갈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사위가 이 집에 정말 익숙해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씻고 있었고 막내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라 거실에는 저와 사위만 있었습니다. 이 정도 고요함이라면 사위의 진심을 물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사위는 눈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란 표정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너무 직설적이지 않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 들어온 지 꽤 됐잖니? 혹시 나갈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엄마가 너희를 내쫓고 싶어서 묻는 건 아니야. 그냥 너희 생각이 궁금해서 그래. 그 말엔 제 나름대로 많은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미래,
계획을 알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부부라 해도 독립 이야기를 꺼내는 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말투 역시 최대한 부드럽고 천천히 흘러가게 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아주 서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의문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사는 게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그 한 문장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위가 편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생활 기반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젊은 부부가 자기 집에서 마음 놓고 지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사위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여기 사는 게 더 편합니다. 회사도 가깝고 어머니 계셔서 든든하고 무엇보다 여기가 제일 마음이 놓여요.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연스럽게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위가 우리 집에 호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 편하다는 것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부모 집에서 너무 편안을 느끼는 것은 때로는 자기만의 삶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과 사위가 언젠간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대답은 그런 기대와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사위는 거실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식구가 함께 사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게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조금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저는 알고 있지 않았지만 그 말은 사위가 우리 집에서만 느끼는 안정감이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안정감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깊은 의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엄마도 고맙다. 하지만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라. 사위가 불편하면 딸도 마음 편할 수 없으니까.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불편한 것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마음은 그 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딸은 사위의 말을 듣고 한숨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 그 말은 이해가 됐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독립해야 아이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정작 사위는 독립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언젠가 균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용히 제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딸과 사위 둘이 들어온 뒤로 집안은 분명 이전보다 더 활기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한 사람씩 움직이던 부엌에 바쁘게 오가는 발걸음이 늘었고 식탁에도 따뜻한 기운이 더해졌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정막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 정막을 누군가가 함께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사위가 처가살이를 편하게 여기고 있다지만 막내딸은 어떨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막내딸은 원래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족이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집안에 식구가 늘어나면 불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그동안 막내딸에게 사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관계를 살피느라, 집안 분위기를 지키느라 정작 막내딸의 속마음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저녁 막내딸이 혼자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 부부는 잠시 산책을 나갔고 집안은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막내딸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너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니? 막내딸은 책갈피를 손가락으로 눌러 고정해 놓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응, 엄마. 말해봐. 저는 말을 꺼내기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막내딸이 혹시라도 이 집에서의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면 언젠가는 상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위가 우리 집에 와서 산 지 꽤 됐잖니. 혹시 너는 불편하지 않니? 식구가 갑자기 늘었으니까. 막내딸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소를 띠며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오히려 좋아. 집이 북적북적해지고 밝아져서. 그 말은 참 담백했습니다. 과장스러운 감정도 없었고 눈치를 보는 흔적도 없는 순수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지만 막내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언니도 좋고 형부도 좋고 셋이서 지낼 때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야. 예전에는 엄마랑 나밖에 없어서 집이 좀 조용했잖아. 지금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게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막내딸이 혹시라도 사위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혹시 집안 분위기가 바뀌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동안 혼자 상상하며 걱정했던 부분들이 모두 헛걱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고 누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딸 부부가 집에 함께 사는 변화 또한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착한 애다. 이 아이가 있어서 집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구나. 막내딸의 그 작은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는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딸아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는 형부랑 언니 보기 좋아. 형부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조용히 자기 할 일도 하고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워. 그래서 더 좋아. 저는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막내딸의 눈에는 사위가 좋은 형부로 보였고 딸과 잘 어울리는 남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막내딸은 상황을 밝게 바라보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기특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시선으로 가족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막내딸은 다시 책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다 괜찮아.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지만 그날 막내딸의 대답은 제 마음에 큰 안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막내딸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우리 가족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속도는 언제나 뒤돌아볼 때 비로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처음 딸과 사위가 들어왔을 때는 그저 잠시 머물다 독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길어야 1년에서 2년 안에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엔 여러 변화가 있었고 서로의 생활 패턴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했고 딸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 분위기는 외로움 없이 북적였고 바람 잘 날 없는 듯한 평온함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서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딸 부부가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 놓고 생활해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집, 둘만의 주방, 둘만의 잠자리, 둘만의 하루를 쌓아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딸이 예전에 아이를 갖는 문제를 말할 때 분가를 먼저 하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은 딸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부분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심스럽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솔직한 마음을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아끼면 오히려 딸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컵을 씻어 건조대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딸은 발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5년 전과 또 다른 성숙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딸은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받아들였겠지요. 저는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둘 혹시 분가할 생각은 없니? 이제는 둘만의 집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너희를 불편해해서 묻는 건 아니다. 그냥 너희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하니까. 그 질문을 하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딸 부부가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혹은 제가 원치 않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저는 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딸은 눈을 조금 내리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분가하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오던지 제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쉽게 꺼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으로 삼켜온 감정을 이제야 꺼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딸은 이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언니로서도 아내로서도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 집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성장, 둘만의 시간, 둘만의 계획,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내밀한 과정들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큰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세월이 길게 흐르면 자식은 결국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하는 때가 옵니다. 그 떠남이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건강한 삶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딸이 분가하고 싶다는 말을 솔직하게 들려준 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저를 배려하느라 그동안 쉽게 말하지 못했을 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딸은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허락해주면 진지하게 분가 준비해 보려고 해. 저는 부드럽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뭐든 좋다. 너희 둘이 잘 살기 위해 하는 선택이라면 엄마가 기꺼이 응원한다. 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을 이제야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딸이 어릴 때부터 그랬듯 큰 결정을 앞두고도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씨에 다시금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과 나눈 대화는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얼마나 긴 시간을 망설였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 문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딸이 분가하고 싶다고 말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제는 정말 아이들이 독립할 때가 되었구나. 그 현실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부모로서의 또 다른 이별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떠나는 건 익숙해지지 않지만 그 떠남이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딸의 표정은 가벼워진 듯 보였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간 것처럼 숨을 쉬는 순간마다 체중이 살짝 줄어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딸이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옆모습을 보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깨가 약간 처진 듯했고 설거지하는 손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아, 무슨 고민 있니? 딸은 손에 묻은 물기를 천천히 털어내고 수건으로 닦은 뒤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딸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딸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다물었다 열었다 하며 쉽지 않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분가 얘기 남편한테 해봤어. 저는 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설마 딸과 사위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려 했습니다. 딸은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분가하기 싫다고 했어. 그 한 문장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돌을 떨어뜨린 것처럼 제 가슴 깊은 곳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딸도 분가를 원했고 세월도 충분히 흘렀고 부부 사이에서도 자연스레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그런데 사위가 분가를 거부한다니 그 이유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분가를 하기 싫다고 했니? 딸은 눈을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섞여 있었고 정말로 말하기 망설여지는 무거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딸은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유가 좀 이상해. 저는 숨을 고르며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더라. 여기 사는 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하고 그래서 굳이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겠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익숙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사위가 제게 했던 그 말. 어머니, 저는 여기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의미 없이 들렸고 그냥 사위가 처가살이에 적응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가벼운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이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걸까? 정말 단순히 편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딸이 이미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딸만 더 불안해질 것 같아. 저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같은 말만 하더라. 그리고 딸은 사위가 했다는 말을 조용히 다시 전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하고 여기가 행복하고 나가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 부부가 여유가 없어서 독립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위의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귀찮아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냥 이 집이 더 좋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것.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제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부부만의 공간, 부부만의 생활, 부부만의 비밀. 그 모든 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 머무르려는 집착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무 낯설었고 너무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 사람은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이 딸이 아니라 제 가슴을 깊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이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딸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어떤 그림자였습니다. 딸의 입을 통해 들은 사위의 속마음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분가를 하기 싫은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여기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행복해서라는 말. 단순한 듯하지만 결혼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위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퇴근 후엔 곧장 방으로 들어가고 주말엔 집안에서 잔잔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 하나 없는 사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했습니다. 분가는 부부의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만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진짜 속마음을 직접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딸은 야근을 했고 막내딸도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사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너희 분가 이야기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분가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서 이유가 뭐니?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사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부담감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말을 고르려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담담하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 집에 정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가벼움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이 붙은 것도 알겠다. 하지만 너희는 이제 결혼한 부부야. 둘만의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을 떠나면 제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면 마음이 편하고 일도 더 잘 되고 뭐랄까, 이 집이 저한테는 안정 같은 곳입니다. 그 말은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부모님 집이 아닌 아내의 부모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독립을 거부하는 사위. 저는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부부야. 앞으로 자녀도 생각해야 하고 너희 둘만의 집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제가 조심스레 준비한 설득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부부의 현실을 생각하면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반응은 제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위는 거의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아이 생각이 없다고?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흔들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너무 담담했습니다. 네, 저는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생활이 가장 좋습니다. 이대로가 가장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딸이 그토록 속마음을 숨기며 분가하지 못해 아이 문제를 미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작 사위는 그 모든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한 편안함이었고 아이 문제 역시 사위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분명 행복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꿈꾸고 있었는데 사위는 그저 이 집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충격 속에서 겨우 한마디를 짧게 내뱉었습니다. 너 정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니? 사위는 단호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삶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딸의 삶과 사위의 삶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와 나눈 대화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이미 방에서 잠든 것 같았고 사위 역시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오랜만에 무겁고 어두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컵 하나가 유난히 큰 그림자를 만들며 방바닥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분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이 집이 가장 편하다. 사위가 했던 말들은 몽글몽글한 의문이 아니라 분명한 성과 면을 가진 돌덩이처럼 제 가슴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만히 맞잡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를 눌러 의자에 붙잡아두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아이들을 집에 들인 게 잘못이었나? 그 생각은 너무 잔인해 보여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딸과 사위를 집에 들릴 때만 해도 나는 그저 딸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고 젊은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작하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아이들의 삶을 붙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딸의 독립을 막아버린 건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에게 너무 편한 환경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제 심장은 콱 조이는 듯 했습니다. 처가살이가 편해서 좋다는 말이 처음엔 예의처럼 들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편한 만큼
딸은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막내딸 역시 그 편안한 분위기에 자연스레 적응해버리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흐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던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고 마음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 한마디가 속에서 여러 번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들은 것도 아닌데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워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5년 동안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첫날 짐을 들고 들어왔던 순간 나는 얼마나 든든했는지. 딸이 행복해 보였고 사위가 예의를 지켰고 막내딸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던 그 장면들. 그 모든 모습이 처음엔 소중한 가족의 그림 같았는데 지금은 어둡고 복잡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내 집 문을 열어준 건 아닐까? 너무 믿어버린 건 아닐까?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사위만 편하게 해준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축 늘어지고 어깨는 눈에 보일 만큼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분가를 말했을 때 나는 마음이 아렸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가 분가를 거부할 때 느낀 건 슬픔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섬뜩함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정이 붙어서라니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나는 그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정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사위의 그 말만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린 것일까? 저는 손등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너무 열어준 건 아닐까? 딸이 사위에게 맞춰 살면서 놓아버린 것들, 자녀 계획을 몇 년씩 미루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시간들, 그리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균열들, 그 모든 조짐들을 나는 왜 미리 보지 못했을까? 그 밤 저는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어두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되었고 눈을 감아도 사위의 담담한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분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합니다. 그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한 걸까? 딸도, 이 집도, 모든 시간도 내가 잘못 방향을 튼 걸까? 어둠 속에서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주지 않은 채 긴 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을 청해도 머릿속은 사위의 목소리로 가득했고 딸의 고민 어린 표정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불안한 생각들은 아침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일상은 늘 그렇듯 다시 흘러갔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질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막내딸을 보며 저는 순간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막내딸의 속마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딸 부부가 집에 머무는 것이 막내딸에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그 아이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어머니로서 알아야 할 문제였습니다. 막내딸이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너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막내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장난스러운 얼굴을 지우고 조금 진지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랑 형부 말이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5년이나 됐잖니. 너는 혹시 언니 부부가 분가하는 게 좋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막내딸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라는 듯 컵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표정은 놀라움과 고민이 동시에 스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막내딸은 아주 조용히 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언니랑 형부가 나가는 게 더 슬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슬프다니 무슨 말이니? 막내딸은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언니랑 형부가 집에 있어서 좋아. 집이 북적하고 웃음도 많고 솔직히 언니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질 것 같아. 형부도 집안일 잘 도와주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나는 지금이 좋아. 말 끝에 막내딸은 작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저에게 전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막내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가 안 했으면 좋겠어. 언니랑 형부가 계속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분명 아이의 진심이었지만 어머니인 제게는 너무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내딸이 언니 부부와 함께 지내며 그동안 불편했을까봐 혹은 사위가 막내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늘 마음 한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의 말은 따뜻함과 순수함이 있었지만 그 말이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언니와 형부가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었구나. 하지만 그 행복이 언니의 미래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 막내딸의 마음은 이해됐습니다. 언니 부부가 집에 들어온 뒤로 막내딸은 안정감 있는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언니가 집을 떠난다고 하면 막내딸 입장에서는 허전함과 슬픔을 느끼는 게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고 심지어 사위의 행동과 연결되면서 어쩐지 아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분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되묻자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는 그게 더 좋아. 엄마도 그렇지 않아? 집에 사람이 많아서 좋잖아. 저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대답을 들은 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순수했고 그 속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와 형부가 함께 있어 따뜻했던 지난 시간들이 막내딸에게는 소중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말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은 분가를 원하고 사위는 분가를 거부하고 막내딸은 분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집안에서 세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막내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혼자 남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이 아직 따뜻했지만 제 가슴속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딸 부부의 미래를 생각해 분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고 싶었을 뿐인데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대답은 어쩌면 막내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이었지만 결국 어머니인 제게는 사위를 설득할 힘까지 빼앗아 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막내가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분가를 계속 밀어붙여도 되는 걸까? 저는 마음속에서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딸이 나가고 싶어도 막내딸은 덜컥 외로워할 것이고 사위는 기어코 나가지 않겠다고 할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체념해야 하는 걸까? 그 한마디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지만 제 심장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딸이 분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내딸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도 어머니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분명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 원하지 않고 분가도 원하지 않고 이대로의 생활이 가장 좋다고. 사위의 그 표정과 태도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결심을 굳혀온 사람처럼 확고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사위를 설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딸의 마음을 위해 나선다고 해도 결국 집안의 균형이 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까? 막내딸은 또 얼마나 상처받을까? 저는 여러 갈래의 생각 속에서 끝없이 걸음을 잃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가족의 평화를 흔드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걸까? 이제는 그냥 놔둬야 하는 건가? 그 모든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서로 부딪히고 엉켜 하나의 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위가 아주 담담하게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들을 떠올릴수록 오히려 분가 문제는 더 간단하게 다가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 하지만 그 진실과는 달리 현실은 너무 많은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막내딸의 눈빛, 사위의 완강함, 딸의 조심스러운 희망, 그리고 어머니인 제 마음. 이 네 가지가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이 아이들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걸까? 딸을 위해 시작했던 처가살이가 이제는 사위의 쉼터가 되어버린 걸까? 결국 저는 내가 만드는 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쯤에서 체념해야 하는 걸까?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문장을 이제야 꺼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념이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인지 그것조차 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조용한 밤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계속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막내딸의 대답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언니 부부가 나가면 슬플 것 같다. 지금처럼 함께 사는 게 더 좋다.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 이 아이의 말이 얼마나 솔직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아이였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할 줄 아는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정말 진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이 집에서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들어온 첫날의 서툰 웃음, 주말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먹던 따뜻한 한 끼, 사위가 막내딸의 생일에 정성껏 케이크를 사오던 모습, 딸이 힘들어할 때 사위가 조용히 설거지를 도우며 부드럽게 등을 두드리던 장면. 돌이켜보면 이 집은 참 오래도록 조용하고 단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이 너무 허전해서 라디오를 켜놓고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부부가 들어오고 막내딸이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겹치며 집은 다시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작은 말다툼도 있었고
함께 밥을 차리고 치우는 일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가 문제를 밀어붙이면 이 평화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뼈처럼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굳이 이 흐름을 꺾어도 되는 걸까? 어머니라는 자리는 가족을 이끄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의 균형을 지켜내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깨는 선택은 하지 말자.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그리고 막내에게도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자. 그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하고 들어와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레 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은 제 기색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며시 돌려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딸의 눈빛이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분가 문제를 꺼낼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분가 문제 말이다. 엄마는 너희가 꼭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 둘이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그걸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여기 살든 나가서 살든 너희가 편하고 행복한 쪽으로 하면 된다. 엄마는 그저 너희가 서로 의지하며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은 마치 딸의 마음속 깊이 묶여있던 매듭 하나를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사위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는 퇴근 후 조용히 방에서 나오고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사위는 약간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의 대화가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위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위야, 너희가 분가를 하든 하지 않든 엄마는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너희 둘이 가장 편한 길을 선택하면 된다. 사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제야 어깨의 힘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사위도 그리고 이 집도 조용한 평화를 잠시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분가 문제를 더는 밀어붙이지 않기로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맡기기로 했습니다. 딸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사위 역시 집안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는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막내딸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함께 사는 이 집을 좋아했고 사소한 일에도 웃으며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다시 평화라는 단어를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동네 분들과 모임이 있어 늦은 오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했지만 가벼운 웃음과 대화 덕분에 기분 좋은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자 저 멀리서 우리 집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딸도 막내딸도 사위도 어느 방에 있는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정리해 놓고 가볍게 목도리를 풀면서 현관을 지나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두 눈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사위가 막내딸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문을 닫으며 뒤돌아섰고 마침 제가 거실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멈춰섰습니다. 사위는 서둘러 자세를 바로잡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톡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표정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모임 다녀왔어.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딸과 자신이 쓰는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왜 막내딸 방에서 나왔을까? 사위는 종종 막내딸에게 이것저것 도와주는 편이긴 했습니다. 컴퓨터를 봐준다거나 서랍장 고장난 것을 고쳐준다거나 평소에도 사위는 성격이 세심했고 막내딸을 친동생처럼 챙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납득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장면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막내딸 방은 평소처럼 문이 활짝 열려 있던 것도 아니었고 사위의 방문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킨 후 사위의 얼굴에 잠깐 스쳤던 그 묘한 긴장감, 그것은 절대 숨길 수 있는 종류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너무 깊게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스스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사위가 막내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딱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위화감. 그 위화감은 아직 형태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 저는 괜히 잠자리에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베고 누워 눈을 감아도 사위가 막내딸 방에서 나오던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반복되며 떠올랐습니다. 왜 그 방에서 나왔을까? 막내딸은 어디 있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소한 이유가 있던 걸까? 이 질문들은 조용한 밤 공기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사위가 막내딸 방에서 나오던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순간 사위의 얼굴에 스쳤던 작은 긴장감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사위와 막내딸의 움직임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작은 위화감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예전부터 막내딸과 대화를 종종 나누는 편이었습니다. 막내딸이 같은 식구이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저도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며 흐뭇해했던 적이 있을 만큼 둘은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보니 둘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자연스러워져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사위와 막내딸이 마주 앉아 있었고 둘은 작은 일상을 두고 나름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손짓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렇게까지 가까웠던가?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충분했고
하루하루 쌓여온 대화와 행동들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물컵을 정리하며 둘의 대화를 흘려듣는 척 했습니다. 막내딸은 사위에게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고 사위는 조용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 그 팀장이 그랬어? 너라면 충분히 잘할 거야. 그 한마디는 형식적인 격려가 아니라 막내딸을 바로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의 말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막내딸도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습니다. 형부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털어놓는 막내딸도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위도 사실은 오랜 세월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루를 기점으로 저는 더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딸이 손목을 다쳤다며 파스를 붙이려고 했는데 사위가 그것을 대신 붙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동작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십 번 반복해온 행동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날은 막내딸이 퇴근하고 지친 얼굴로 들어왔는데 사위가 먼저 복도에서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지. 막내딸은 피곤함 속에서도 사위의 그 한마디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도요. 그 짧은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저는 그 안에 깃든 친밀함이 단지 처제와 형부 사이의 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둘 사이에 쌓인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어쩌면 제가 애초에 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막내딸은 성인이었고 사위는 딸의 남편이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만의 편안한 말투, 둘만의 웃음, 둘만의 익숙함이 조용히 쌓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다.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가족끼리 친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 종일 마음 한쪽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막내딸 방에서 나오던 그 짧은 순간, 그리고 그 이후로 보이는 둘 사이의 작은 행동들,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하려 해도 그 장면들은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모양을 바꿔가며 조그만 의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괜히 예민한 거야. 5년 동안 한 집에 살았으니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뿐이야. 내가 괜히 오해해서 집안을 흔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이성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법입니다. 저는 어느새 사위와 막내딸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주변을 흘낏 보게 되었고 둘이 이야기라도 나누면 그 말투와 표정을 관찰하려는 제 자신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딸이 웃으며 사위에게 회사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원래부터 이렇게 가까웠던가. 그리고 바로 이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생각이 왜 이러니? 가족끼리 친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자책조차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진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앉아있고
그 옆에서 막내딸이 사위에게 가볍게 말을 걸면 딸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둘의 말투가 괜히 제 심장을 한 번씩 건드렸습니다. 저런 말투를 사위와 나눈 적이 있었던가? 저런 표정을 내가 막내에게 본 적이 있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사소한 장면들조차 제 마음속에서 걱정의 씨앗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모두가 잠들고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진 시간에 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려다 문득 그날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막내딸 방에서 나오던 순간 문을 닫으며 보였던 그 미묘한 표정,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들킨 사람처럼 아주 잠깐 스친 그 눈빛,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놀라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말마저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와 막내딸이 방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막내딸이 고민을 털어놓고 사위가 그걸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가 예상보다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심지어는 딸이 없는 시간에 둘이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근거 없는 상상까지 떠올라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과한 거야. 하지만 그 과한 상상은 어머니인 저를 잠 못 들게 만들 만큼 조용히 그리고 바짝 밀려오며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은 언제나 밝고 순수한 아이였고 사위 역시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 거라고 단정할 이유도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의 웃음 하나, 사위의 말투 하나, 둘의 거리 하나까지 모두 제 눈과 마음을 예민하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가만히 방들의 문이 닫힌 복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로 밤 공기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걱정과 상상의 경계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밤마다 그 위태로운 감정은 조금씩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든 눌러보려 애썼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을 의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마음을 더 괴롭히곤 합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느끼며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사이라도 아닐 거야. 괜한 걱정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서 마음속의 그림자가 조금은 흐려질 것 같아서 그리고 며칠 동안은 일부러 더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조용했고 막내딸은 밝았고 딸과 사위의 부부 생활도 큰 문제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 저는 잠결에 목이 말라 조용히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섰습니다. 집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도에는 밤 공기의 적막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아주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조차도 방해가 될까? 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컵을 꺼내 물을 따르려고 싱크대로 향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깨뜨리는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잔잔하고 낮게 깔린 웃음,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다름 아닌 막내딸 방 쪽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막내딸의 익숙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올리는 사위의 낮은 웃음. 둘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둘이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 표면이 미세하게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싱크대 앞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방 안에서는 또다시 두 사람이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툭 가볍게 튀어나오는 대화들, 작고 편안한 웃음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에는 저녁 식탁에서 들었던 그 익숙함보다 조금 더 나른하고 조금 더 늦은 시간의 분위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라는 시각이 그 웃음에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속삭였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막내가 고민이 있어서 형부에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 별일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을 해도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나누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막내딸 방, 닫힌 문,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 저는 문 앞까지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뒤 막내딸 방에서 작은 말소리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들리진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톤만으로도 둘 사이에 어떤 긴장이나 어색함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던 다짐은 새벽 공기 속에서 흐릿하게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닐 거야. 괜한 걱정일 거야.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쌓아 올린 그 다짐들은 그 새벽 조용한 웃음소리만으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그 웃음소리는 하루가 지나도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내딸 방에서 들렸던 사위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대답하던 막내딸의 웃음, 늦은 밤의 조용한 공기 속에 더 선명하게 들렸던 두 사람의 대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내 착각일까? 새벽이라 감각이 예민해져서 그런 걸까?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들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가벼운 톤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막내딸에게 확인해 보자고. 막내딸은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서 간단히 빵을 먹고 있었고 사위는 아직 방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잔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려 노력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막내야, 어젯밤에 새벽 늦게 무슨 얘기했니? 엄마가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내 방에서 너랑 형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 막내딸은 씹던 빵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작은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에 들려있던 컵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형부가 내 방에 온 적 없어. 나 그냥 휴대폰 보다가 잔 건데.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급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표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고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굳어 있었고 말끝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사위가 나왔습니다. 아침 세수라도 마친 듯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막내딸의 얼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저는 사위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위야, 어젯밤에 혹시 막내 방에 갔었니?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사위는 망설임도 없이 즉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제 일찍 잤습니다. 막내 방에는 간 적 없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단호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 막내딸의 웃음, 둘이 조용히 나누던 대화, 둘의 말은 당연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스며 있는 익숙한 톤이 제 귀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막내딸의 눈빛이 사위 쪽으로 아주 빠르게 스쳤습니다. 신호처럼 짧고 빠르게. 그리고 사위 역시 그 눈빛을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둘 사이에 흐른 아주 짧은 그러나 분명한 그 공기는 어머니인 제가 느끼기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불편한 듯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먼저 회사 가볼게. 형부도 회사 늦지 않게 가요. 그 말은 상황을 벗어나려는 듯 너무 성급하고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막내딸이 집을 나가고 사위가 나간 뒤 집안은 갑자기 아무 소리도 없는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거실 가운데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딸도 아니고 집에 오래 함께 살아온 사위도 아니고 막내딸과의 관계에서만 보였던 그 작은 익숙함, 그리고 둘이 동시에 했던 너무 똑같은 거짓말. 그 말들은 거짓이라는 확신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달래며 붙잡고 있던 모든 다짐, 괜한 걱정이다. 예민하게 굴지 말자. 아무 사이도 아닐 것이다. 그 모든 말들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위와 막내딸 사이에는 정말로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잠이라는 것이 제 몸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머릿속 깊은 곳에서부터 쓸데없는 생각들이 줄지어 올라왔고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사위와 막내딸이 동시에 한 거짓말, 눈빛을 나누던 순간 새벽에 들렸던 웃음소리, 그 장면들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럴수록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또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방 안은 조용했고 바람소리 하나 나지 않는 적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했고 마음이 불안해서 몸을 베개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딸은 평소처럼 밝게 일어나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겠지요. 그런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있을까?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감기에 걸리기만 해도 엄마는 아프면 안 돼 하며 잔소리하던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좋은 음식이 보이면 꼭 사와서 내어놓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내가 지금 이런 불면의 밤을 견디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아니, 알 리가 없지요. 딸은 분가를 하고 싶어도 사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울던 아이입니다. 그런 딸에게 제가 이런 불안과 의심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딸이 알고 있다면
만약 딸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딸의 마음은 과연 편안하기나 할까? 저는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잠은커녕 눈꺼풀이 조금도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작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이 사실을 딸은 알고 있을까? 이 속삭임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고 누가 듣지도 않는 그저 제 마음에서 새어나온 작은 울음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사위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고 막내딸에게도 물을 수 없는 이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밤마다 커져서 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면증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저는 점점 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면의 밤은 그날도 어김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저는 베개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고 창밖에서는 이른 아침도 아닌 늦은 밤도 아닌 애매한 시간만큼이나 침묵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면 답답함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 저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불도 꺼져 있었고 정적뿐이었습니다. 그저 새벽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공기만이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는 작은 소리, 손잡이가 돌아가는 미세한 떨림.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딸인가, 사위인가, 아니면 막내딸일까? 저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장면은 그동안의 의심과 불면을 단숨에 묶어 하나의 무거운 현실로 굳혀버렸습니다. 사위와 막내딸이 잠옷 차림 그대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막내딸은 머리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사위와 손가락을 맞잡고 있었고 사위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마치 도망치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내 막내딸과 사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나 행동을 나눠오고 있었음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둘은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듯 바로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대로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본 게 무엇인가? 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현관에서 서 있는 제 다리가 갑자기 버틸 힘을 잃는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보지 않으면 저 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제 신발을 꺼내 신고 문이 닫힌 뒤 몇 초를 기다렸다가 소리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위와 막내딸이 걸어간 방향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그 둘을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길 위에 고요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사위와 막내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이 거의 없었지만 어깨가 서로 가까웠고 걸음 속도도 마치 오랜 연인이 호흡을 맞춘 것처럼 부드럽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이미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가슴 밑바닥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둘이 멈춰 선 곳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공원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습니다. 사위와 막내딸은 벤치에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간 뒤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넘어질 듯 흔들리는 다리를 나무 둥치를 잡고 겨우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제 눈앞에서 현실처럼 펼쳐졌습니다. 막내딸이 아무렇지 않은 듯 사위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그 행동은 가족 간의 스킨십도 아니고 형부를 향한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딱 연인이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위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듯 어깨를 조금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형부의 팔을 가볍게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저는 그 순간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몸을 붙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막내딸은 사위의 어깨에 더 깊이 기대더니 양손으로 사위의 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딸이 아닌, 아내가 아닌 그저 사랑에 젖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아주 조용히 막내딸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가슴이 조여오며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딸의 남편이 막내딸과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 제 눈앞에서 너무도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발은 바닥에 박혀 움직일 수 없었고 손은 떨려 나무 껍질을 움켜쥔 채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일,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그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 확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두 사람의 모습을 차마 눈을 떼지 못한 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그 벤치에서 벌어지던 장면을 본 순간 제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다가 어느 순간 아예 멈춘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저는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몇 년 동안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이 땅을 딛고 있는 것도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 침대 끝자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마치 가슴속에서 돌덩이가 내려앉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막내딸이 사위의 어깨에 기댄 모습이 떠올랐고 눈을 떠도 사위가 막내딸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만지던 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천천히 침대 위에 몸을 눕혔습니다.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딸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아이의 삶은 무너질 것이다. 딸은 남편을 믿고 있었고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고 분가를 고민하면서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딸에게 막내딸과 사위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어머니인 제가 직접 알려야 한다니 딸이 견딜 수 있을까? 그 아이의 마음이 부서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모른 척한다고 해서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눈으로 보았고 그것은 피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 막내딸이 손을 맞잡고 사위의 어깨에 기대던 순간 사위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손짓. 그 장면은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졌고 지우려고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까? 혹시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몰랐던 동안 둘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머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딸에게 말해야 하나? 그 말은 공기 속에서 가볍게 퍼져나갔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날카로운 칼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딸의 삶은 더 깊은 배신으로 이어질 것이고 말한다면 딸의 삶은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크게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같은 질문만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사위와 막내딸이 공원에서 나란히 앉아 연인처럼 서로에게 기대던 모습, 그 장면은 제 기억 속에서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라 제 심장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했습니다. 말하지 말자. 딸의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침묵해야 한다.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결국엔 거짓 위로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딸은 앞으로도 이 가정을 믿고 남편을 믿고 허무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삶은 더 비참하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창밖에서 햇빛이 살짝 들어오는 순간 저는 결국 결론 내렸습니다. 딸에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고통을 가져오더라도 더 늦기 전에 딸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퇴근 시간 즈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오늘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밖에서 보자. 집 말고. 딸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도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 앞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아픈 것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잠시 뒤 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저는 잠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곧 산산이 부서질 것을 생각하니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등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손길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긴 숨을 한번 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다.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김없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위가 막내와 새벽에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공원에서도 둘이 연인처럼 앉아 있었어.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딸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하는 거야? 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바라보다가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딸의 입에서 억누르려 했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이랑 막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딸은 바닥에 무너진 채 온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듯 흘렸습니다. 저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아 그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 울음 속에서 딸의 삶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카페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이후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눈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으며 마치 감정의 끈이 모두 끊어져 버린 사람처럼 몸 전체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딸은 제 손을 뿌리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 지금 남편 얼굴 못 보겠어. 딸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듯 울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창문 앞에서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보았고 전화를 걸까 말까를 수백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딸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중천으로 뜨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까지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은 말이 아닌 몸 전체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걷고 울고 또 울기만 한 사람처럼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사위가 있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딸의 걸음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딸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뒤로 들린 것은 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제 다 알아. 사위는 놀란 목소리로 딸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딸의 울음 섞인 외침이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랑 손잡고 새벽에 나가는 것도 봤어. 공원에서 어깨에 기대고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위의 울컥하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랑 결혼해서 나 믿게 해놓고 막내랑 그런 짓을 해? 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에 찢겨 있었고 그 울림은 벽을 넘어 제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떨리는 무릎을 붙잡고 문 앞에 서서 둘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그 집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혼하자. 나는 더는 못 살아.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안방을 넘어 집 전체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사위의 당황한 숨소리, 딸의 흐느낌,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저는 거실 가운데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딸은 모든 것을 알았고 가정을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이혼하자고 외친 뒤 안방은 숨소리 하나조차 흐트러짐 없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위는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줘. 잘못했어. 정말 내가 미쳤던 거야. 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밀려오는 듯 숨소리가 잦아들고 입술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사위는 무릎을 꿇며 딸에게 가까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미안해. 나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 하지만 제발 이혼만은. 딸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한 걸음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로 갈라서는 듯한 냉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그 한마디는 사위의 어깨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사위는 바닥에 손을 짚고 어깨를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발 다시 한 번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신. 하지만 딸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이미 끝났어. 나도 우리 집도 막내도 더는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 그리고 딸은 숨을 헐떡이며 문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딸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으며